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매달 시험 보는 매달 달달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시험지 여러분들 본 거 잠깐 보니까 문단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서론 아예 줄을 비워놓고, 그야말로 이제 처음 답안지 옮기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형식 자체 전혀 안 갖춰져 있고요. 내용은 뭐 일단 둘째 치고, 형식조차 안 갖춰진 분들 좀 많습니다. 그나마 좀 쓰신 분은 이제 가끔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이제 작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될지 좀 감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교육학 지식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진짜 교육학 논술이다라는 거죠. 그 문제, 제시문에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교육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로 한 편의 논술문을 써보는 거죠. 이제 오늘은 원래 논점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프 모의고사라서 2개의 논점을 중심으로 씁니다. 뭐 교육 내용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일단 이게 뭐야? 자, 오늘 논술 모의고사 주요 목표는 일단 간단한 실전 적용 능력, 뭐 전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려면 뭐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한 정도의 맛보기 정도의 논술 실전 적용 능력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제 주요 내용이 2가지겠죠. 논술 제시문을 보면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 교사학습 이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평가, 진단평가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학습 파트하고 교육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먼저 논술을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지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면 좀 한참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논제가 주어지죠. 논술 문제를 우리는 논제라고 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고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가 파악이 됐으면 전체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주제를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생각해 봅니다. 쭉 문제가 파악이 되면 주제를 한 문장 정도 해서 주제문을 간단하게 생각하든지 뭐 작성하든지, 세 번째는 이제 개요를 짭니다. 쭉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디자인을 해놓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채워 나가야 되니까 개요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서론 들어가고 본론 들어가고 결론 들어가고, 보통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쭉 한번 훑어보기 해야 됩니다. 수정하기. 그래서 배점 기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배점 기준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걸 잘 살피고 이제 패를 놓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논제 파악입니다. 문제를 파악할 때는 먼저 지시문부터 읽고 들어갑니다. 지시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뭐 A 중학교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걸 이제 논제입니다. 이게 이제 지시문이죠. 지시사항입니다. 이 지시문을 쭉 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지시문도 있고 제시문도 있고 배점 기준표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지시문부터 쭉 읽습니다. 지시문을 읽으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논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주제가 뭔지 이게 대충 파악이 되죠. 그러고 나서 제시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바로 배점 기준표로 넘어갑니다. 맨 하단에 있는 배점 기준표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점수 따기 위한 시험이니까 점수의 요소를 잘 살펴서 어떤 것들을 지적해줘야지 점수를 딸 수 있는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점수부터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문을, 점수 기준표에 근거해서 하나씩 제시문을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논점이 원래는 논점 4가지죠. 그 논점 4가지 중심으로 제시문을 좀 길면 딱딱 끊어가면서, 그 배점 기준표를 중심으로 해서 쭉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됩니다. 읽을 때는, 읽다 보면 이제 내용이 막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바로 옆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따로 생각하려면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마다 바로바로 옆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시문이 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또 판단해 봅니다. 어떤 경우는 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뭐 적용을 할 때, 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쓸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할 때 사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쭉 분석해주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논거를 중심으로서 쭉 해결 원인을 살피고 해결책을 써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논거로 제시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하고 제시문을 잘 읽으면서 이것까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각각 하나씩 보시면 지시문을 먼저 읽어보면 지시문의 주요 요구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죠. 거기 보시면 A 중학교 초임교사에서 둘째 줄에 교수학습의 원리 그리고 평가의 기능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교수학습의 효과성 증진이라는 주제 벌써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소본글 형식을 갖춰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약 사항이라든지 요구 사항이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는지 이걸 이제 보자라는 겁니다. 이 의도를 파악해야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문단간 간의 긴밀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전체 통일적인 글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일단 이렇게 지시문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점 기준표를 확인한다고 그랬죠. 배점 기준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내용 영역, 그 다음에 형식 영역. 거기 배점 기준표를 보시면 논술의 구성 요소 또는 내용 요소다라고 합니다. 내용 요소라고 출제될 때도 있고 구성 요소라고도 출제될 때가 있는데 이건 내용 부분이죠. 배점 15점인데 이제 오늘 이제 하프니까 8점이 배당돼 있죠. 그다음 그 밑에 논술의 구성 요소 이게 총 5점이 배당이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내용 요소 5점, 그다음에 논리와 표현 형식 논리와 표현이라고 하는 이 형식적 측면 5점 해서 총 20점이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최소 10에서 18점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18점 이상 정도 생각하려면 일단은 그 앞에 밑에 있는 총 논리와 표현이라고 하는 이 형식 부분 5점짜리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거는 뭐 그냥 평소에 이제 연습을 해두시면 당연히 가져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15점짜리는 여러분 순수한 지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순수한 지식을 중심으로 15점에서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이게 몇 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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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만약에 내가 모른다면 3점 내지 4점이 나가는 거예요. 그 20점 만점에 4점 나가버리면 16점이 되거든요. 3점짜리를 놓치면 17점. 점수가 모르면 그냥 4점 또는 3점이 확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 날아가는 걸 또 방지하기 위한 그 어떤 장치를 또 만들어 놔야 되겠죠. 4점이면 최소한 2점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 내가 하나를 몰라도 하나를 모르면 16점이 내가 점수인데 2점 정도 더 받아 18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모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놔야 미리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주의할 것은 이 배점 기준표를 보고 점수 배점을 잘 본 다음에 점수 배점에 맞도록 탁탁탁 터치를 잘 해주셔야 돼요. 뭐 화려하게 표현을 잘 할 필요가 없고 거기 요구 사항에 맞는 질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문이죠. 질문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잘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문을 읽게 되죠. 그 논점별로 뭐 그 배점 기준표에 그 구체적인 논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어지지가 않았죠. 그죠? 김 교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의 원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무슨 교수학습인지를 알 수가 없죠. 뭔가 교수학습 중에 하나이다. 딱 이제 머리가 이제 또 굴리는 거죠. 교수학습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제시문을 읽으면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힌트를 찾아서 김 교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은 뭐다. 이렇게 제시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옆에 적어놓고 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교수학습이면 A라는 교수학습의 핵심 내용들 핵심 내용들을 이제 쭉 옆에다 써놔야 되겠죠. 제시문을 읽을 때. 그 다음에 김 교사가 강조하는 평가 역시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평가 갖는 기능인데 그 평가를 또 알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제시문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논점을 확정해야 돼요. 이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안 주는 경우는 제시문을 잘 보시면서 읽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제문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쭉 읽고 나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쭉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떠오르겠죠. 그러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주제문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여기 주제가 지금 교수학습의 효과성 증진이잖아요. 그러면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이게 주제 아닙니까? 그죠? 주제. 이때가 지금 전체 처음부터 서론부터 결론 끝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된다.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첫 번째 논점이 교수학습의 원리니까 그 교수학습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수업을 전개하고 두 번째 평가니까 그 평가의 기능을 고려해서 평가를 잘 시행하고
그 세 번째 뭐가 있고 네 번째 교육행정가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수학습을 잘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예요. 주제가 주제물이 주제가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럼 주제는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시키자. 이게 주제죠. 증진하여야 한다. 왜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해야 될까요? 교수학습은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관계잖아요. 이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는 수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몇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을 고려해서 이러이러하기 위해서는 그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제물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요를 작성하게 되죠. 이제 주제문이 어느 정도 물론 주제문이 나중에 써도 되고요.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 작성할 때 보통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인데 본론부터 작성하고 서론, 결론 이렇게 작성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하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제 서론부터 나와요. 그냥 서론 읽다 보면 바로 서론이 뭐 1분도 안 걸려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분 보니까 서론 쓰는데 못 써서 이제 아예 서론을 비우는 분들도 있는데 안 써보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시험장 갈 때까지 못해서 시험장 가서 서론 쓰는데 15분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론은 점수도 안 들어가요. 형식 점수에 들어가죠. 물론. 근데 내용 점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적절한 구색만 갖춰주면 되는데 또 나름대로 또 괜찮은 서론을 써야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결론도 마찬가지고 서론 결론 쓰는 거는 뭐 이제 좀 연습하시면서 1분 안에 끝내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좀 괜찮은 서론. 자, 개요를 작성할 때는 전체 이제 본론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요지를 작성하는데, 화제 형태로 작성할 수도 문장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데, 화제 간단한 그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문장 형태로 작성할 수도 있고, 이 둘을 절충시켜서, 뭐 그냥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조금 어느 정도 풀어서는 정도의 개요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서론 쓰게 되겠죠. 자, 서론 쓰기는, 일단은, 주의를 환기시켜, 내 글에 좀 관심을 기울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론을 읽고 봤는데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곤란하죠.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두 가지 형태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됩니다. 첫 번째, 도입 문장 쓰고, 이 도입은 약간 추상적인 형태. 그래서 점점점 깊이, 역삼각형 형태를 취합니다. 도입 문장 쓰고, 이 도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쓰든지, 왜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쓰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장을 쓰는 방식에서 뒷받침 문장을 쓰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상술, 예시, 이유, 부연 설명을 하든지, 이유를 들든지, 예를 들어주든지, 이게 이제,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제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메커니즘이에요. 요러고, 도입 문장, 뒷받침 문장, 문제제기. 문제제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가 문제면 A, B, C, D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끝이에요, 끝.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생각이 좀 요구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실제 답안지를 보면서, 하나 정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 이제 본론 씁니다. 본론 쓸 때는 본론의 문단의 그 분량을 먼저 조절해야 되겠죠. 총 앞뒤로 보면, 50줄입니다. 두 장의 답안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각 줄마다 5줄씩 해서 첫 번째 페이지가 25줄, 다음 페이지가 25줄, 총 50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논점에 4개면, 서론 5줄, 결론 5줄, 그 나머지 10줄 빼면 40줄이 남죠. 논점에 4개면 한 논점당 몇 줄까지? 10줄. 10줄이 최대 한계선이다. 근데 그러면 뒷페이지가 꽉 차는데 6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과연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아는 게 그렇게 많은가? 두 가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 못 채워요, 거의. 한 95% 이상은 다 못 채웁니다. 다 채울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해당되는 점수에만 탁탁 때려주면 되는 것이지 엉뚱한 데 때린다고 해서 점수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할 때 머리를 치면 점수가 3점이다. 머리를 치면 3점이지 머리 말고 다른 데 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한 논점에 6줄에서 8줄 정도가 작성이 됩니다. 근데 6줄에서 8줄 정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6줄에서 8줄 중에서 본론의 내용 예를 들어서 뭐 3가지 써라. 하나 논점에서 3가지 써라, 4가지 써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쓸 때마다 한 문장씩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4개 쓰라 그러면 4문장이 나가잖아요. 4문장. 보통 4문장이면 뭐 적어도 3줄 내지 4줄 정도 나와요. 또 주제문 써야 되잖아. 주제문. 주제에 대해서 논해야 되니까 주제문 또 한 문장 나와요. 이렇게 하면 5, 6줄이 나와요. 이미. 그 하나 3개 예를 들어서 3개 써라 4개 써라 그러면 그 하나에 대해서 기껏 써봤자 한 문장 내지 2문장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딱딱 핵심만 탁탁탁탁 지적해. 그러니까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딱 핵심만 알고 있는 핵심 내용.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핵심 키워드를 분명히 알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말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책을 뭐랄까 파헤치려고 해봐야지. 학문하고 싶은 사람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나중에 시험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시험 쳐보면 뭐 답은 점수는 별로 안 나오죠. 평소에 공부하실 때 제가 하는 것처럼 핵심만 딱딱딱딱 나머지는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만 딱딱딱딱 기억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서술식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많이 못 써요. 많이. 자, 그러니까 저 배점 비주표 맞춰서 분량 조절하는데 이제 그 각각 배점 비주표 3점 내지 4점이니까 분량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비슷비슷한 분량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다 답을 해야 되죠. 그럼 내한테 묻고 있는 게 여기서는 이제 2개지만 4개를 묻고 있으면 그 4개에서 질문 형태로 바꾸는 게 퀘스천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교수학습의 원리 3가지. 원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교수학습의 김교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의 원리가 뭐냐 3개 말해봐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겠죠. 김교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이 뭔데 이 교수학습이 지향하는 원리는 3가지 이거 내가 말해줬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수학습 원리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원리에 그러니까 교수학습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교수학습 A면 A다. 질문 여러분들 제가 김교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김교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은 A다. 이게 답변이 맞는 답변이잖아요. 그죠? 엉뚱한 답변 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한다.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그래서 질문 형태로 바꾸고 쓰는 방식은 2과씩, 미과씩, 양과씩인데 그 답변할 때는 처음 먼저 2과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딱 찍어주고 그 다음 뒷받침 문제 1문장 또는 또 많으면 2문장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논리적 근거가 되고 이 논리적 근거 하에서 얘를 토대로 주장이 나오죠. 주장은 뭘까요? 주제가 교수학습의 효과성 증진. 그러니까 한 문단에 여러 가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논리적 근거로 볼 때 교수학습의 효과성이라는 이 주제 이게 중심 생각 아니에요. 이게 중심 생각. 한글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고 하나의 중심 생각인 얘를 논리적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점수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구성 요소에 보시면 그 구성비 표현에 논술의 구성 요소는 이제 논점은 4가지겠죠. 이거와 주제와의 연계 3점. 4개 논점이면 최소 3개는 써줘야 되는 거예요. 3개. 얘를 근거로 해서 이거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좀 약간 그럴듯하게. 그래서 논거와 주장 이 2가지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원래 글 자체가 이래요. 원래 한 문단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생각 또는 중심 문장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뒷받침 문장들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력 가능하면 길고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전달이 안 돼. 전달이 간단하게 간결하게 특히 중심 문장은 간단하게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뒷받침 문장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심 문장은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심 문장만 딱 보고 이 학생이 알고 있구나 하고 답변 동그라미 쳐줄 수 있도록 딱 전달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전달하고 풀어주고 장단 조절해가면서 특히 이제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술 호응 관계, 주어나 수로의 호응 관계를 좀 유의해 주시면서 간결한 문장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논점에 맞는 소수 방식인데 소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논증형도 있고 설명형도 있고 문제가 논증을 요구하면 논증을 해야 될 것이고 설명하라면 설명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 80%에서 90% 정도는 설명형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논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논증은 증명해야 돼. 증명. 그 같은 경우는 논증형으로 들어. 논증형의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에 맞춰서 그 사고 메커니즘에 맞춰 쭉쭉쭉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본론 쓰기 부분에서 이제 잠깐 고려한 다음에 결론은 이제 쓰죠. 결론은 아까 생각했던 그 주제문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교사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해야 한다. 이게 한 전체 쭉 이제까지 다 전부 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쭉 논에다가 마지막 결론에서 한마디로 잡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수업 이해력, 학생의 그 내용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해야 한다. 이게 전체 주제 마지막에 딱 잡아주고 다시 간단하게 정리. 4개 논점, 4개 논점 간단하게 정리. 요것도 4개 논점이면 4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이제 연결해서 2문장 내지 3문장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하는데 전망 필요 없어요. 전망하지 말고 전망은 마음속으로 20점 받게 해주세요 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정하는 거죠. 수정할 때는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수정하죠. 전체로 먼저 쭉 훑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글 보니까 글자 들여쓰기 해야 돼요. 문단마다 글자 들여쓰기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는지, 이 주제 점수별로 점수를 생각해서, 그 다음에 여기 3가지면 3가지가 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포인트 딱 빨리빨리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있다 그러면 다시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표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몇 번 훑게 되는, 몇 번 5분 안에 쭉 빨리 한 2-3번 정도 쭉 훑으면서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평가가 진단평가인데 진단평가로 썼는데 봤더니 진단평가 쓰다가 또 형성평가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컷 진단평가 잘 쓰는데 또 형성평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성평가는 말로 다 날아가 버리잖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다 안에가 또 잘못된 것이 있는 점도 쭉 훑고 들어가요. 훑고. 어떤 분은 이제 실제 시험 보고 와서 그 답안지 답안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봤더니 야,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엉뚱한 내용들을 막 집어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해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내가 썼나? 할 정도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확인을. 근데 그러니까 한 55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자동화가 돼 있어요. 자동화. 최소 4개 논점에 3개 논점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하나 갖고 이제 실험하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1점이라도 받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상반기에 전공도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교육학 조금 더 열심히 해놓으셔야 돼요. 하반기에는 전공에 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자, 그럼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시문부터 읽죠. 지시문 읽고 배점 기준표로 확인합니다. 자, 두 사람의 등장하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김 교사가 지향하는 교사학습 원리 하나죠. 딱 밑에 배점 기준 보면 김 교사 지향하는 교사학습 원리 요거 하나. 이 교사 강점 평가 기능, 평가가 갖는 기능이 뭔지 요거 2가지, 여기서 합하니까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가 나와 있네. 주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본결 알았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배점 기준표 들어갔죠. 여기 3가지네. 여기는 그냥 말인데 3가지. 그러면 4점? 뭐지? 3개 써놓고 4점 주는 게 어디냐. 아니 3점 주면 하나씩 1점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거는 1점씩에 0점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답안지 소수점으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19.33, 19.67. 이건 3명이 평균 내니까 336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당 1점인데 분명히 하나씩 3개는 1점씩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1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 1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점. 숨어있는 1점. 이걸 정말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설명하는가.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다. 그럼 A다 하고 그냥 넘어와 버리면 그냥 그 1점은 받지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1점을 못 가고 3개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은 충실하게 설명해 줘야지 1점을 준다. 어떤 경우는 또 제시문하고 잘 연계가 돼 있는지 제시문을 잘 엮어서 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시문과 잘 연계해서 거기에 점수를 배당할 수 있고 출제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채점 기준 요 1점 숨어있는 1점은 채점자마다 출제자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 여기는 2개니까 이 2개와 이 주제 서로 연계해서 논리적 형식, 서본글의 형식을 갖췄어라. 서본글의 형식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이 주제와 이거와 이거, 이거와 이거, 이거와 이거, 이거와 이거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되라. 긴밀하게 한 문단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한 문단 안에서 주제, 한 문단 안에서 주제 연계를 시켜서 이거 다 해줘야지 이거 주는 3점 주는 거 이제 그대로 받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가끔 이제 연습 안 하다 보면 자꾸 요거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연습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들어가야 되겠죠. 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요거 찾으러 들어가는 거죠, 이제. 뭘까? 요거 뭘까? 이거 찾으러 제시문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김교사 얘기를 이제 주목해야 되겠죠. 뭐라고 잔뜩 얘기를 하는데, 김교사가 인간의 인지 구조는 학문의 조직 방식이나 지식 체계와 유사하다. 그래서 자신의 기존의 지식 체계, 이게 인지 구조죠. 이게 지식 체계고, 조직 방식이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요렇게 연결 짓는다. 연결. 그 두 가지가 나오잖아. 인지 구조, 다른 말로 하면 지식 체계, 자신의 인지 구조 속에 있는 지식 체계와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새로운 정보를 요 속으로 쏙 집어넣는다. 아, 교사학습이 뭡니까? 의미있게 연결. 여기 있잖아. 의미있게 이게 포인트죠? 이게 뭡니까? 의미있게, 연결. 수용한다, 유의미, 수용학습이구나. 수용학습. 이렇게 해서, 김교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은 유의미 수용학습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세 가지, 이제, 떠오르면 바로바로 옆에다가 키워드 딱 적어주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그래서 학습자의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거기다가 학생들을 맞춰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2교사 평가 부분이 어딘지 찾아봐야 되겠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뭐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평가, 2교사가 지향하는 평가는 수업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시기. 우리가 평가를 유형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평가의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규준지향, 준거지향, 자기참조. 자기참조냐, 준거참조냐, 규준참조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 형성, 총괄. 여기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 시작 전이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죠? 진단평가구나. 진단평가. 그 진단평가라는 것을 알고 진단평가 옆에 써놓고 기능 생각나면 바로 적든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파악이 됐잖아요. 개요 작성해야 되겠죠? 별도의 초안지가 있는데 초안지에 써도 되고 옆에다가 그냥 쭉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개념 도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 들어가도 되고요. 이제 다 끝났죠? 다 개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개요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 써야 되겠죠? 서론 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서론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도입 문장 하나, 그 다음에 그 도입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하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주제잖아요, 주제. 교수학습의 효과성 증진, 이게 주제죠, 그죠? 주제. 이거 출제를 왜 했을까요? 교수학습의 효과성 증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것 좀 논의해달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대로 받아칩니다. 교수학습의 효과성 증진,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중요해. 이거 주어가 되고 제가 서술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도입 문장. 쓰는 방식은 많습니다. 이제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도입 문장에서는 핵심어가 있죠. 주제어. 교수학습의 효과성 증진이 주제어죠.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하자라는 거, 이거 주제. 이 주제가 어떻다? 이게 참 중요하구나. 중요성을 써주는 게, 중요성. 여기 중요성이 뭡니까? 서술어죠. 그러니까 주제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중요해.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 서술어를 중요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의미가 있다 해도 되고 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각광받고 있다. 또 이걸 살피는 이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술을 구성해 가면서
중요하다는 말을 대신어로 다른 걸로 써주시면 돼요. 중요해. 할 말이 없으면 진짜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할까? 뭐 때문에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죠? 이거 간단하게만 생각, 이거는 답이 없어, 그냥. 이거 교수학습을 효과성을 증진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학생을 교육적으로 성장시키려면, 교육적으로.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된다. 뒤집어도 되죠? 이해가 앞으로 올 수도 있죠?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일은 학생의 학습력과 또는 학생의 이해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거 주제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됐죠? 그러면 이게 포괄적인 거잖아요. 얘 주제어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주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가, 이 주제어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된 게 뭐예요? 논점, 4개 논점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제어를,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점 1, 논점 2,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얘가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요 하나씩 하나씩 뒷받침해주는 이렇게. 다 쓰면 4개가 되니까 너무 길잖아요. 적절하게 연결 지어서 2문장 내지 3문장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첫 번째가 유의미 수용학습을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교수학습 효과성을 증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유의미 수용학습의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리를 알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죠. 두 번째 평가잖아요. 진단평가죠. 진단평가를 토대로 해서 학생이 뭘 알아야 돼요?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수업의 원리를 알고 그 수업의 원리를 알고 그 수업의 원리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습자의 특성을 확인한 후에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니까 교수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또는 뭐 진단평가 얘기해도 되고 이 말 자체가 진단평가잖아요. 파악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이 어디서 나오냐? 요거 주제가 이제 잡혔잖아요, 이미. 요거가 요 뒤에. 지금 이제 논점이 2개니까 한 문장이에요. 논점이 3개, 논점이 4개면 2문장 또는 3문장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시문. 제시문에 있는 그 대화문을 토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뒷받침 문장이죠. 요거 원리에 근거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진단평가를 토대로 학습의 특성에 알맞은 수업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 진단평가. 또는 이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수업의 원리를 이해하고 진단평가를 토대로 진단평가에 근거해서 수업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게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개를 요 2개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 주제문을 논의하겠다. 이건 뒤에 그냥 갖다 받쳐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형식적 서로라 그래요. 형식적 서로보다는 실질적 서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상관없어. 그냥 썼어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끝났죠? 그 다음에 본론 씁니다. 본론 쓸 때, 자, 여기서 본론에서 논점이 김 교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의 원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줘야 돼? 질문하면, 김 교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은 유의미 수용학습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유의미 수용학습이 뭔지 간단하게 한 줄, 그죠? 유의미 수용학습이란 뭐라 해. 이 유의미 수용학습의 원리 3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뭐라고, 둘째 뭐, 셋째 뭐,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제문. 교수학습의 효과성 증진과 관련된 전체 주제, 요 소주제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끝나죠.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교수학습이 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 기능, 원리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죠. 유의미 수용학습이 뭡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공부하신 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인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 예, 머리 있고. 인간의 얘가 인지구조. 인지구조 속에는 이런 스키마들이, 이런 지식 체계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인간의 인지구조는 학문의 지식 체계와 유사하다로
이 지식 체계, 인지구조 속에 관련 정착 지식, 이 지식 체계가 있죠? 관련 정착 지식이 있고. 이런 지식 체계들. 그 다음에 새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될 지식들 있죠? 주르주르. 이걸 다시 이런 식으로 도식화하면, 뭐, 요런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요런 지식들. 그죠? 얘를 중심으로 이런 지식 있죠? 얘 속에 요거 있죠? 그러면 얘가 학습 과제죠? 학습 과제가 있다. 이 학습 과제가 어떻게 이 속으로 쏙 들어와야 된다. 그럴 때 의미있게 수용되는 거니까 수용. 그 70년대 그 발견학습이 강조되는 그 시대에 학문중심 교육 과정에 따른 발견학습이 강조되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발견학습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대부분 다 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더라. 설명식 수업을 할 바에는 발견학습은 학생자가 중심이 되는데 설명식 수업을 할 바에는 의미있게 수용하자 해서 나온 게 오수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식으로 하려면 인지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과제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싹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유의미 수용학습이 일어나려면 인지구조 관련 정착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학습과제가 요렇게 요걸 실사성과 구소성이라는데 실사성과 구소성을 갖춰서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돼. 논리라는 개념과 개념이 서로 연결을 돼서 서로 개념적, 논리적 같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체계화돼 있어. 체계화. 그 교육 내용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일단 조직해요.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그 다음에 그렇다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 학습자가 이게 학습자죠. 과제 학습자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학습 태세. 요거에서만 심리적인 이제 심리 속으로 들어오니까 요 속으로 들어오니까 심리적 유의미성, 잠재적 유의미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 세 가지가 다 갖춰질 때 유의미 수용학습이 일어난다. 이게 조건이죠. 이런 조건에 따라서 유의미 수용학습을 할 때 그럼 유의미 수용학습을 하려면 일단 요 관련 정착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 정착 지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제 여기다 맞춰야 되는 여기 만약에 이거 관련 전자 지식이 없으면 이 관련 전자 지식이 얘를 포섭하는 포섭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없다. 그러면 앞선 조직자, 선행 조직자를 만들어줘야죠. 이게 선행 조직자 원리다. 선행 조직자. 그러니까 선행 앞선다. 어디 앞섭니까? 새로운 학습 과제를 제시하기 앞서서 얘보다 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포괄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입문자료를 먼저 제시해주는 거. 입문자료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뭐 개념도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림을 보여준다, 영상을 보여준다. 이걸 먼저 해주고 이걸 선행조직자를 먼저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여기다가 이제 이 선행조직자를 중심으로 쭉쭉쭉쭉 펴지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자료를 먼저 제시해주고 점점 체계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되니까 이거 뭐랍니까? 점진적 분화의 원리 그리고 또 요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얘가 또 여기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돼야 되잖아요. 그죠? 체계적인 이거 뭡니까? 통합적 조정의 원리. 뭐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학습 준비대 원리, 학습에 발달하는 게 맞춰서 지식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원리들 있죠? 원리들 중에 3개지만 써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렇게 3가지 원리를 이렇게 A, B, C의 3가지 원리를 제시했다. 그 다음에 주제가 있잖아요. 교사학습의 효과성 증진. 그러면 얘하고 교사학습의 효과성 증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교사학습의 효과성 증진하고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지 교사학습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주입식 강의식으로 하더라도 설명식으로 하더라도 아무 이렇게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을 주입하지 말고 이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학습적 인지구조에 맞게 제시해 줄 때 교사학습 효과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주제문. 자, 본론 봅시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제가 되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딱 한 문장씩 10문장이에요. 10문장. 최대로 답을 잘 쓸 때 저는 이것까지 다 고려하잖아요. 들여쓰기 하고 보통 쓸 때는 좀 더 들였습니다. 근데 일반 수험생의 글씨체와 굵기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 정도 쓰면 10줄 되더라 해서 제가 다 써보고 이렇게 쓴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아마 이게 10줄이면 실제로 여러분들 답안지로 쓰면 한
이 8줄 내지 9줄 정도 쓸 거예요. 근데 좀 글씨가 되게 굵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초가 될 수 있겠지만, 그 한 줄에 조금 약간 보통 이상의 굵기로 쓰면 한 문장, 한 줄에 한 문장, 한 줄에 똑같이 시험 답안지 한 줄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답이 있죠? 김교사 지향하는 교수학습이 뭐냐 하고 있으니까 요거야, 요거. 유미 수행학습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개념 설명, 한 문장. 요 새로운 학습과제, 새로운 지식을 요 인지구조 속에 의미있게 연결하는 거. 제시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김 교사가 이제 학습자의 지식 체계와 새로운 정보가 의미있게 연결되면, 김 교사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유의미 학습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끝이죠? 요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거 답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답은 이제 그 원리 3가지를 쓰는 거죠. 그 유의미 학습의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첫째, 이렇게 이제 표지어를 써서 표지어. 바로바로 읽히도록 채점하기 쉽게. 둘째, 셋째. 선행조기자 원리다. 간단한 설명 들어가면 되죠? 이건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는데 아무거나 쓰면 곤란하고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선행이니까 새로운 학습까지 앞선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걸 제시해서는 안 되죠? 추상적인 거, 포괄적인 거. 이 2가지 포인트예요, 포인트. 도입 단계 이전에 이거 2가지가 요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편한 말로 그냥 썼어요, 편하게. 여기는 한 문장, 2문장, 3문장이죠. 요거는 생략해도 되고요. 더 쓰고 싶으면 계속 더 쓰는 거예요. 양이 되면. 두 번째, 점진적분의 원리다.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점진적분의 원리가 뭔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트는 더 구체적이면서 세부죠.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이고. 요 2가지를 포인트를. 세 번째, 통합적 조정이다. 통합적 조정한다는 말은 기존의 지식하고 새로운 지식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통합.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 원리에서도 보면 그 선행학습을 요약하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뭐 새로운 과제를 나가기 전에. 왜 정리해줘야 될까요? 내가 뭐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A라고 하는 개념에서 쭉 배웠죠? 이거 다시 한번 A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걸 토대로 다시 여기다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수업하는 것처럼. 딱 잡아 정리하고 다시 또 들어가고. 이게 뭐죠? 이게 선행학습을 요약 정리.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 알고 있는 지식하고 새로운 지식이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통합적 조정의 원리죠.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럼 2가지가 있죠? 이거 하고. 선생님, 이건 뭐죠,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쳤지만. 이게 뭘까요, 이게? 뒤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주제문이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3가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주제문이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너무 나중에 이거 다 외우면 되는데, 이건 참 뽑아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참 힘들다. 어떻게 쓰면 잘 쓸까요? 여러분들 평소 배경 지식에 영향을 받아, 이거는.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의미를 갖고 있으면 잘 쓰고 그렇지 못하면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 편하게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냥 일단 요 말이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유의미 학습 효과성을 증진해야 된다. 또는 이걸 증진하려면 그냥 여기 있는 내용 간단하게 이렇게 하자. 주입하지 말고 유의미 수용학습하자. 어려우면 유의미 수용학습이니까 유의미 수용학습을 할 때 학습의 효과성이 증진될 수 있어. 이거 쓰면 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거는 도입 문장 다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도록 앞에 건 안 써도 돼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진단평가죠. 진단평가도 이 교사가 지향하는 평가가 뭐냐고 했으니까 그냥 쓰려면 이 교사가 지향하는 평가는 진단평가다 이렇게 하고 진단평가란 뭐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요. 이게 원리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쓰면 되는데 뭐 똑같은 말 쓰고 있으니까 조금 바꾼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단평가의 개념 일단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평가가 갖는 기능 3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진단평가는 이제 진단하는 거잖아요. 수업 전에 학습 여러 가지 특성들을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 출발점 행동, 선수 학습의 정도를 진단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학습 과제를 나갈 때 그 학습 과제를 미리 알고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2차 방정식에 나가는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또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알고 있는 애들은 또 중복학습을 하면 안 되니까 심화학습 시키고, 정말 좀 많이 뒤떨어지는 아이는 보충학습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교과 목표를 이미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선수학습의 정도는 2차 방정식에 나가면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선수학습의 정도, 첫째. 두 번째, 지금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교과 목표에 대한 사전 성취 수준. 세 번째, 내가 보충학습도 하고 교수 방법도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학업 성취, 학습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는 학습 실패가 다른 부분에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다른 부분도 봐야 되죠. 그죠? 학습 실패 교육 외적, 수업 외적 측면들, 정서적 측면, 신체적 측면, 환경적 측면,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도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파악해서 교수 전략을 세우고 교수 프로그램을 세우면 교수 학습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니까 교수 학습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진단평가를 하고, 학습의 전반적인 특성, 교과에 대한 이해 정도, 교과의 흥미 정도, 뭐 학습 동기 측면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위해서도 진단평가를 실시하죠.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을 수행한다. 그 중에 3가지만 써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다시 주제면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교수 학습의 효과성 증진과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이렇게 진단평가를 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써줘야 되죠. 진단평가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면 교수 학습의 효과성이 증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쓰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냥. 둘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게 교수 학습 효과성 증진하려면 진단평가를 토대로서 학습에 적합한 교수 전략과 교수 프로그램을 세운다. 수업하라 쉽게 이걸 토대로서 수업을 진행해야 이게 증진할 수 있어. 이거 주제문 됐죠? 그 다음 다시 맨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죠?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도록, 여기서 뭐랄까, 예를 들어서 김교사 지향하는 교수학습은 뭐다. 여기 또 이교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 평가는 뭐다. 뭔가 뚝뚝 끊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마디 써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교수학습 효과성 증진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수업에 와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사가 지향하는 평가는 진단평가이다. 진단평가는 뭐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얘하고 얘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다는. 저거는 뭐 안 써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쓰게 됩니다. 끝이에요. 끝. 됐죠?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알고 있을 때 이제 교육학 지식도 어느 정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하면 하루 종일 문제 풀잖아요. 그죠? 하루에 와서 3개씩이나 풀고 팔이 이제 아파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계속 인출하는 거예요. 인출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오게 되네. 글이 나오게 되고. 지금 글을 문장 표현이 어렵다? 이거 문장과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다 외운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외워서, 키포인트만 잘 외워서, 그냥 여러분들 말로 편하게. 이게 라이팅, 글로 쓰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럴 컴포지션이에요. 말로 구술하기.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암기 테스트. 딱 주제 3가지 말해보세요. 3가지를 말해보는 게, 이게 어떻게? 세련된, 정련된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 대로 토해내지 말고, 그걸 다시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말로, 평소 공부할 때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말로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잘 기억에 오래 남죠. 그런 연습을 해주고, 자꾸 자연스럽게 되면 나중에 글 쓸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는 전체 주제죠. 그래서 전체 주제가 이제 이런 데 의미 있는 학습을 촉진하려면 효과성을 증진해야 돼. 전체 주제죠. 그 다음에 논점 2개니까 2개를 간단하게 정리. 서론하고 비슷해, 그냥. 정말 쓰기 시간이 없다? 서론의 표현만 한두 개 앞뒤만 짝짝 바꿔주고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효과성 증진하려면 유의 수용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진단한 다음에 수업을 전개 나가자. 됐죠? 선생님 왜 다음이 없죠?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못 썼죠. 다음에서 한 4개면 다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달달 모의고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달에 뵙도록 하죠.